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를 참 불러주신 모기 임원단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작년에 아마 엑스리를 처음 뵀거든요. 작년이 모기 작년에 4기분들도 같이 뵈줄 수도 있겠네요. 4기분들하고 5기분들하고 처음 인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스토닉 엔터테인먼트는 VR 시대 때 VR이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지금 XR 메타버스 꾸준히 컨텐츠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회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관심을 저희는 이 비전에 굉장히 큰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해오고 있는 꾸준히 그부터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데 결과가 아직은 많은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도전들을 많이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관심 있는 저희가 또 이 직원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기술을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에 정말 관심을 갖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정말 가끔씩 뵙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이 보이는 자리는 정말 우리 자리여서 정말 저도 다시 한번 가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가 꾸준히 어떻게 이 시장을 보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참여했고요. 오늘 시간이 좀 더 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들도 꼭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건 XR이라는 이 지금 여러 단어들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리얼리티라는 걸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 리얼리티를 이 디지털로 어떻게 리얼리티로 변환을 하고 아니면 현실과 또 디지털로 만들어진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현실이 아니에요. 연결을 어떻게 해보고 있는지 이런 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시장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한지 그런 콘텐츠들이 결국은 성공의 기회를 열어줘야 이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속 이게 제가 전문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의견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에 이제 변화되어가는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V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비주얼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보시는 게 모니터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갖고 있는 기기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모든 디지털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요즘 친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의 공간의 경우 우리가 다 모든 정보를 주고 이야기 나누고 있죠. 이런 것만 변화가 되어 갔던 게 조개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많이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라는 걸 했다 보면 점점 들어서 이제 다른 기술들이 전공이 되어져 갔죠. 여기 뒤에 제가 수업에서 적어놨습니다만 AI, 모든 AI 핫한 현실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사람이 없더라도 그 친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지금은 PC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XR에서는 하나의 캡처로서 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웹3라는 개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들과 결합을 하고 있다, 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 정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빼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유에 가장 적나라하게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또 있죠.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경제의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가상세계에서 그러면 경제가 포함되어졌을 때 가상세계의 성장과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현실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러한 그 XR 산업에 있어서의 현실 경제 생태계도 분명히 가상의 공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오래 해야 할 시기가 이제 정말 어렵다라는 게 XR 산업이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향하고 공간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래된 시기가 보이죠. 1985년 부분이고요. 아마 XR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제너런이라는 저분이 최초로 VR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R&D는 많이 했었어요. 분에서도 하고 의학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 돈을 벌어보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그런 문제에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저는 2013년도에 저희의 할머니키라는 오큘러스의 창업자였죠. 지금은 이제 메타로 이제 엑시트하고 다른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2014년도에 할머니키가 오큘러스를 창업하고 물론 그 이전에 E3에서 발표하고 사람들의 호출을 많이 받은 2012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오큘러스의 목표는 저희도 찾아가서 같이 만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어쨌든 저 이후부터 굉장히 급속한 VR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시작된 거죠. 지금은 이제 2023년이라고 해요. 4년이죠. 4년에 지금 얼마 전에 비전 프로가 이제 한국에도 아마 빠르게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저도 그렇게 가능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비전 프로까지 이제 지금 맞죠. 이런 여러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되어지고 시장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정말 변해온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는 거 좋은 아니에요. 개념 정리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들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안의 정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가장 적합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들이 아마 고려돼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좀 마음대로 넘기면 좋겠는데 바로 이제 그 AR, VR, MR 이 단어 정리는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XR을 이제 확장된 단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VR, AR, MR 기술에 대한 정의를 열었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서비스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국내의 사례를 봐도 저 VR이다, AR이다, MR이다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의 수, 그게 아마 한국의 VR 산업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한 회사가 200개 정도의 회사가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라이언스라는 그룹을 만들고 가입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000개의 기업이 이 메타버스 라이언스에 가입을 한 거죠. 결국은 VR, AR, MR 저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게임, 아니면 영상, 엔터테인먼트 이런 위주의 업체들이 많이 가입을 했다 하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얼라이언스를 하고 그러고 하니까 은행, 심지어 서울시 어떤 정부 기관부터 해서 다른 도시도에 계시는 지자체에 계시는 기관들부터 해서 은행이라든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계열이라든가 여러 산업에 있는 분에 관계없이 메타버스라는 디지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왔다는 그만큼 어떤 서비스라는 그런 확장성을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오시는 유저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것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어로 개념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건 메타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왔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TC 바이브라는 제품도 있고 소니의 게임을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기기도 있고 또 피코라는 기업도 있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라는 제품도 만들고 물론 조금씩 하드웨어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지만 메타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고 장기적인 R&D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 회사는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의 비전 프로는 애플도 그 2015년도 정도부터 2015년이면 이제 저러한 그 VR 기기가 처음 상용 버전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플도 준비를 했었어요. 기업도 인수하고 센서 회사들 인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R&D를 해오다가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채 안 되긴 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온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공개를 했는데 물론 제품은 영상들을 많이 보셨죠.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대항마가 정말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은 사람 유저들이 사용하는 사용성까지 어떻게 해결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자리를 잡고 유저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느냐는 건데 아직까지 퀘스트 3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좋아져 가는 과정도 당연히 있었지만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메리트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도는 아닐 수는 있지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들의 단점들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메타에게도 아주 큰 자극은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메타뿐입니까? 애플의 진입에 의해서 이제 삼성도 또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삼성, 구글, 퀄컴이 연합으로서 좀 진행을 한 것처럼 이러한 시장의 발전에 맞춰서 경쟁 구도가 아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주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2024년 들어서 이 비전 프로까지 출시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보면 하드웨어에 이제 아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좋은 제품들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2023년도에 나온 것들 많죠. 퀘스트 3도 3년에 나왔고, PSVR, 그리고 피코, 뭐 저런 것들이 다 2023년 초기부터 해서 말까지 나왔던 제품들인데, 아마 2024년, 2025년 되면 또 저런 제품들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바로 어떤 부분들이 그 변화되어서 가느냐 하면 이 부분 다 아마 아실 수 있는데 VR에서 이제 MR이라는 XR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디바이스의 변화로 간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VR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가장 큰 단점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내가 이걸 착용하는 순간 현실하고의 단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몰입감을 임머시브를 주기 위해서는 현실하고는 단절시켜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현실하고의 연계성을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일반적인 디바이스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AR이라는 데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를 달고 AR과 같은 현실하고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는 디바이스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패스스루 방식의 디바이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이러한 디바이스의 변화에 맞춘 콘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요구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디바이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VR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디바이스들은 주로 사용했던 게 이제 게임들이 지금도 게임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게임이 아닐 수 있죠.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SNS를 많이 활용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많이 활용하거나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돈은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게임입니다. 그 하드웨어의 경제적인 지불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과정에서의 컨텐츠는 게임이 가장 많다는 거죠. 필요한 컨텐츠를 내가 구매를 할 때도 돈을 내기는 하지만 게임에 지불하는 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음악을 듣는데 돈을 내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데 돈을 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놓고 보면 게임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에 할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거기에 경제가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게임, 그러한 시장에 이 VR 디바이스도 많이 치우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려고 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은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이 디바이스로도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지만 게임만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내가 스마트폰처럼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하드웨어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나 하는 콘솔 게임기들 있잖아요. 그런 하드웨어들은 시장에 나가면 1억대 정도, 2억대 정도 나가긴 합니다. 글로벌로 1억에서 2억대 정도 판매되어지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글로벌로 몇 억대죠? 10억? 제가 보고 숫자는 내보내서 욕네. 어쨌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겁니다. 여기 게임기 갖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기기를 갖고 계시는 분.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전체 인원 중에 10분, 오늘 100분 정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의 핸드폰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일상생활에 내가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앞으로 이 XR 디바이스가 가려고 한다.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게 비전 프로가 제시도 하고 있고, 물론 메타에서도 저런 방향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왔었죠. 그런 기존의 해외 디바이스하고의 차별화를 꾸준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디바이스를 운용하는
OS 시스템 자체가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게 바로 애플이라는 거죠. 애플이 그걸 잘하고 있다. 잘한다기보다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게 그들이 꾸준히 해온 게 바로 그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애플이 이전에 과거에 맥이라는 OS로 시작했죠. 그리고 iOS, iPadOS, watchOS 다양한 OS들을 만들어 오면서 유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X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 이제 비전 OS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메타도 VR OS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메타가 왜 2014년도에 이 시장에 깃발을 꽂고 2조 5천억을 투자를 한 이유가 종속되기 싫었어 그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는 하나의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기보다 그 생태계 내에 본인의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걸 깨기 위해서 새로운 앞으로의 소셜 커뮤니티나 모든 서비스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가 주축이 돼서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S도 생태계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OS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한때 여러 천명 정도의 인력을 갖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다 그 조직은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안드로이드를 개조한 형태의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OS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OS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애플이 아마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 유력한 애플의 비전 OS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전에도 애플의 아이폰의 OS가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의 OS가 유사하면서도 아주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고, 예전에 맥OS에서 윈도우즈 OS가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또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과 방향제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팟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팟 이어폰을 처음 저는 이어폰 선이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항상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선이 없는 무선의 이어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가격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저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사용하게 되는 순간, 저 이어폰을 제가 꺼내는 순간, 귀에 꽂는 순간 너 음악 들으려고 하는 거지. 바로 음악이 바로 재생되어지기도 하고, 빼면 사운드가 멈춥니다. 내가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를 빼야 돼. 그렇다고 제가 다시 음악을 끌어가거나 이런 행동들은 안 합니다. 근데 써니는 이어폰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미리 제스처들을 인식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OS의 운용 시스템을 돌려줄 수 있느냐라는 게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게 바로 애플이 잘하는 부분이 우리 비전 OS에도 많이 적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변화는 컨트롤러가 없다라는 것도 현재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컨트롤러를 없앴잖아요. 모든 게 눈과 손가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컨트롤러는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스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얘는 좀 미스가 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야 아직은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저희 건전도 아마 이것이 지난번에 어떤 여러 애플이 인수한 회사 중에 옛날에 마오라는 건전도 센서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또 이제 활용하면 제 뇌에서 모든 제가 행동하고자 손이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은 이미 뇌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를 근육의 움직임으로 센서를 해서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 이제 우리의 컨트롤러는 특별하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버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컨트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한 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비전 프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요것도 이제 하나의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VR의 가장 큰 단점이 현실하고의 차단이라는 부분. 현실하고의 차단은 내 본인으로서의 불안함도 있거든요. 한 번 안 보이는 상황에 제가 그 가상화하는 공간만 컨텐츠를 시작을 해서 10분, 20분, 30분 지나고 나면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의 불안함도 있어요.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금 누가 왔는지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따른 상호작용해야 할 상대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걸 제시를 한 거죠. 본인의 얼굴을 스캔하고 그 스캔한 걸 외부 디스플레이 꽂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하고의 단절을 막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는 지금 굉장히 198 정도 HD 정도 수준인가요?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VR 디바이스들이 2K라고 합니다만 2K에서도 사실 폰트를 아주 여러 안에 큰 모니터에서 보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이 게임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 거기에 내가 업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도가 하려면 해상도뿐만 아니라 폰트에 대한 아주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작업도 되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시험을 해봤을 때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모니터 3개 정도에 띄워놓고 일할 때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원래 예전부터 맥을 만들 때부터 폰트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따로 나중에 폰트에 대한 학교의 수업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고 한 만큼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착은 꾸준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이런 시장이 점점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죠.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앞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와서 이제 여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지금이 아직은 초기일 수 있죠. 아직은 초기일 수 있지만 정말 변해가는 과정에 이 디바이스의 발전되어가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좀 보시면 이제 저게 1990년이네요. 1990년에 우리 핸드폰이 90년대의 핸드폰은 저랬다는 거예요.
90년대의 핸드폰은 절대 빅터폰이라고 했죠. 적을 들고 핸드폰을 사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마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해서 지금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접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거죠. 이 정도의 퀄리티라기보다 디스플레이를 보는 용도 사용처에 놓고 보면 이미 2010년 정도에는 부족할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지금 이런 거죠. 이제 벡터폰을 들고 다녔던 시기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또 그렇습니다. 2024년에 비전 프로를 쓰고 다닌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기어 VR이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어 VR이 2004년도에 2014년이군요. 2014년도에 기어 VR이라고 모바일 형태의 VR 기기잖아요. 선도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했을 때도 쓰고 전철에서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가 VR 기기를 갖고 외부에 아니면 AR 글라스 같은 스마트 글라스 같은 걸 착용하고 외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렇게 착용하고 다니는 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이제 정말 심플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가는 시기는 곧 이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거는 서비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그게 그렇습니다만 기술을 발전시켜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하드웨어 베이스일 수도 있고 통신, 디스플레이, CPU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의 기술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계가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성능, 아까 스마트폰 접는 스마트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었어요. 아마 LTE가 나오고 LTE와 2K 정도가 나왔은 이후부터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데 불편하다라고 그 이후부터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해상도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통신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고 재질을 무엇을 쓰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뺏거나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변화로서는 이제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든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얻어낼 수 있는 수익에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성장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체계의 법칙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 제시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여기 있는 대기업들의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다양한 영향들로 인해서 이 시장은 조금씩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텐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엑살 시장의 컨텐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VR 게임, VR이라는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걸 잘 활용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제 오른쪽에 보면 퍼스트 엔카운트라는 게임이 메타 퀘스트 3가 이제 출시되면서 아마 번들로 들어가 있는 게임일 거예요. 이런 게임들은 내가 있는 현실의 공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현실에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서 내가 있는 이 공간의 벽에서 벽이 뚫려지고 거기에서 외계인이 들어오거나 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현실의 공간과 결합되어진 콘텐츠까지도 이제 발전되어 가는. 물론 뭐 이전에 포켓몬 같은 것도 외부에서 현실의 공간에 포켓몬이 출현하고 그걸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VR뿐만 아닌 디바이스의 큰 장점을 살린 그러한 형태의 게임으로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요. 좀니까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그 VR이나 MR의 시장의 크기가 아마 좀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메타 디바이스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긴 합니다만 사실 뭐 현재 메타가 전체 VR, MR 디바이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요거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컨텐츠의 숫자는 지금까지 한 500개가 넘어요. 그 메타퀘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임 위주의 컨텐츠, 게임 이외의 컨텐츠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게임 컨텐츠의 숫자를 놓고 보면 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48개면 한 10% 되죠. 50개 정도로 보면 10% 정도의 게임이 지금 10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게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1000만 달러 100몇십억의 매출이 아닌 뭐 30억, 40억, 50억 요 정도의 매출을 내더라도 충분히 게임 하나를 개발한 비용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게임 개발하는데 보통 요즘 뭐 30억 이상 정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정도의 요 VR 게임에서 한 30억 이상 투자되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그만한 타이틀하고 한 40% 정도는 그 정도까지도 가는 타이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이 기대도 이제 뭐 이전 이 메타가 지금 한 1,400만 대 정도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100만 대 정도의 시장의 VR 디바이스였다 하는 시기하고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성장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가능성은 이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VR, MR 게임에 지금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관련 있는 아니면 연결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컨텐츠가 이제 목적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해오던 디바이스가 PC고 모바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아직까지도 기획을 정리하시거나 게임의 재미를 도출해내실 때 이 밑에 제가 적은 공간의 경험이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기획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국내로 개발사분들의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을 계속 개발해 오셨고 그래서 UI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기적인 UI가 들어가 있거나 게임 내용 자체가 기존의 PC에서 하던 인터랙션의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공간의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도록 유저의 인터랙션을 이 게임 안에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이 확장 현실을 만들어가는 부분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공간 경험이 충분히 납득되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제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 메타에서 나와 있는 게임이 500개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히트친 게임들이 한 40% 이상 정도라고 보면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과 나의 컨텐츠가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는지. 여러분 같은 장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장르가 하더라도 그 같은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결국은 또 그 장르의 게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임과 기존에 있던 컨텐츠하고의 차별화를 어떤 요소로 가져갈 거냐라는 게 그 유저들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찾아보고 기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 디바이스에만의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장르를 내가 개발자들도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터의 좀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그 기술에서 내가 새로운 요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필요도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XR 디바이스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고 내가 꼭 좋아하지 않는 장르이긴 하지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연결이 되면 그 아이디어가 연결이 되시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획 자체도 경쟁이거든요. 기획 자체.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 타이틀을 내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니까 그런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하고 AI 웹3 블록체인 요소들은 이거는 또 한 발 더 건너간 거긴 합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게임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바이스의 앞으로의 변화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보편적인 이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래도 제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안 꺼내면 얘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글라스는 이제 차용하고 있으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디바이스, 내 몸과 일체가 되어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일상적인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그 콘텐츠 자체가 그 서비스 자체가 아무런 인터랙션을 주는 요소가 없거나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가 반복해서 내 앞에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뭐 AI 웹3 블록체인은 좀 더 넓은 분야에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분은 뒤에도 제가 이걸로 적어놓았는데 기존의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게임의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게임의 발전이기는 해요. 게임이라는 컨텐츠의 속성의 발전일 수도 있는데 플랫폼하고 연계도 되어지기도 하고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가서 여러분들 아케이드 게임 하시잖아요. 해보셨죠? 거기에 있는 게임들은 굉장히 승부를 내는 그 타이밍이나 초기에 이 게임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고 승부도 한 5분 정도의 승부 나야 돼요. 아니면 또 이제 더 하려면 코인을 더 넣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장르에 맞는 게임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저는 격투 게임이든 아니면 그냥 그 슈팅 같은 게임이든 뭐 농구 공 집어넣는 아주 인터랙션한 게임이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바뀌어서 콘솔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나 이런 이제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그건 내가 돈 주고 사요. 하드웨어를. 그리고 컨텐츠도 내가 돈 주고 사요. 하드웨어도 샀고 컨텐츠도 샀고 이제 바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락실에는 내 기기도 아니에요. 그죠? 내 기기도 아니고 내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내가 100원 넣고 그
그 게임을 즐기는 거 어떤 거죠. 그런데 이제 몇십만 원을 주고 하드웨어도 사고 몇만 원을 주고 콘텐츠도 샀어요. 이제 좀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데 5분 만에 쓴 거 보고 또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캐릭터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성장시킨 캐릭터의 칼도 총도 계속 제가 모으고 이러한 장시간이죠. 그게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콘슈머 게임에 콘솔 게임이 게임 기기가 나오면서 그런 장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뭐 이제 아시겠죠? PC 게임은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다중 접속을 하고 RPG의 요소가 결합이 되어진 MMORPG라는 게 나오고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스마트폰은 인터랙션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죠. 옛날에는 게임 기기, 컨트롤러, PC,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그런 게 없는 디바이스에서 어떤 게임이 유저들에게 가장 재미있어 해줄까 라는 장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R 메타버스 디바이스 다 이게 하드웨어 컴팩트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그 게임의 장르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XR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냐?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장르의 게임이 지금에 나와 있는 장르의 게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XR 메타버스의 새로운 장르는 어떤 장르가 우리 모든 유저들이 좋아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저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계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플랫폼은 플랫폼, 콘텐츠는 콘텐츠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어져 있었죠. 플랫폼은 하드웨어 플랫폼은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적인 플랫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플랫폼의 역할은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이었던 거고 묶어놓고 여기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야. 게임 서비스도 하고 은행 같은 업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해나갈 첫 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계를 만드는 디지털 세상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술들, 블록체인, AI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지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온라인 게임이 뭐 나름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그게 중앙적인 중앙 집권적인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다른 곳하고 연결도 아무것도 안 되고 딱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가 만들어 나갈 이런 XR 컨텐츠는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아까 블록체인이나 AI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컨텐츠 하나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좀 더 넓은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게 뭐 현재 지금 이런 나와 있긴 하죠. 형태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딴 분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템도 컨텐츠 안에서 제작하고 나와 있는 예시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데만 종속될 필요는 없고 생각의 틀을 갖춰놓을 필요는 없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제 컨텐츠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플랫폼화 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인데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라는 게 현재 아직까지 XR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열려지지 않은 문을 지금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보고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요즘 팀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팀 프로젝트 진행하신 것들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 좋은 인연을 또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만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을 열어보는 인연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저희 회사에서 올 4월 달에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타이틀이고요. 뒤에 영상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 게임은 반려동물하고 플레이하고 같이 저희는 FPS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FPS 장르로 이것을 열심히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FPS 게임의 시스템이 조금가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그 슈팅을 하는 재미에서의 공간감을 느끼는 것과 다른 데도 많이 접목하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또 하나의 차별하는 게 이제 바로 반려견하고 반려견하고 나하고의 교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반려견이 같이 나 대신 전투를 해주기도 하고 더 전투를 잘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아주 또 잔잔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재미고, 그리고 FPS의 재미 요소는 굉장히 많이 저희도 적용을 잘 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회 되시면 4월달에 또 플레이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